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에 이 장자 길라잡이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촬영을 해서 평균적으로 뭐 자막이라든가 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 강의를 금요일이나 이제 토요일쯤 해서 예약을 해둡니다. 그럼 일요일에 이제 그 공개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라이브가 아니라 소위 녹방이다 보니까 요새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들이 뭐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시기에는 이제 강의 내용에 제가 뭐 세태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강의 내용에 이제 이 세태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좀 양해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제 소회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저만의 신조가 있다면 그저 눈치 보지 않고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댓글도 거의 뭐 보질 않지만, 이번 사태는 아무래도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잖아요. 사실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범국가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일인데, 제가 이제까지도 그러지 않고자 나름대로는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국가의 불행을 이슈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어그로라 그러죠. 어그로를 끌 이유가 하등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장자 길라잡이의 한 편으로 그냥 대체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근데도 평소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서 그럼 이제는 괜히 약간 좀 불안해요. 그게 그 조회수 같은 게 그 평소랑 같지 않으면. 그래서 대학에도 보면 이제 증자가 신목소시는 십수소진이 기여모다. 열 쌍의 눈이 나를 바라보면 곧 10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독함이여 기여모라, 그런 말을 하는데, 눈은 10쌍인데 손가락은 100개가 아니라 10개인 이유는,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이 검지손가락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결국 많이 알려지고 많이 드러날수록, 많이 노출이 될수록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필연적이다, 뭐 그런 뜻일 텐데, 아무튼 괜히 좀 불안해서 집사람한테 이제 시간 날 때 제 채널에 들어가서 댓글 좀 한번 살펴보라고.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대국민적으로 이제 민감한 현안이다 보니까 혹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직접 보면 상처가 좀 큰데, 집사람이 이제 대신 봐주거나 읽어주거나 그러면 이제 걸러 듣게 돼서 그런지 그 충격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 댓글이라는 게. 근데 이번에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저희 구독자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개떡같이 말씀을 드려도 이제 찰떡같이 저랑 교류해온 이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엉뚱한 뭐 개떡 같은 말을 해도 이제 찰떡같이 그 의미를 알아들어 주시는데, 그게 참 편하고 저도 감사하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나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조명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이제 누군가에게는 장난처럼 저지른 일이 중대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장난이 아니고 근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홧김에 장난처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계셔서, 일단 그렇게 제 말이 그렇게 느껴져서 불쾌하셨거나 불편하셨다면 정중하게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언어 철학과 위트겐슈타인 이야기를 약간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드렸던 이유도, 사실은 오늘날의 그 철학이라는 것이요, 더는 우리가 철학의 대상을 정황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이미 드러나서 우리가 포착이 가능한, 포획할 수 있는, 철학에서 이 포획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포획이 가능한 언어를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다 겸손한 철학적 태도일 것이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그 뭐 언어 철학과 위트겐슈타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인데, 이제 이성과 감정을 또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는 우리 어떤 동양의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동양식 그런 전통에 따르면 이제 뭐 심증이야 차고도 넘치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뭐 이성은 춥다고 부르짖지만 감정은 막 열이 뻗쳐 죽을 지경이라고 외치니까 우리가 이 추위에 전부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것이고, 마음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순 없다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이제 동양에서 마음과 분리될 수 없는 몸은 나도 모르게 이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어떤 초코파이, 그것도 우리가 초코파이 뭐 리다 그렇게 초코파이 리라 그러질 않잖아요. 그죠? 초코파이 보면 이렇게 정자가 써 있잖아요. 이게 뭐 그죠? 초코파이라는 게 이성을 자극하는 스낵이 아니라 이제 이 정감을 자극하는 그런 과자가 초코파이다. 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까? 이제 뭐 제가 초코파이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순자 같은 인물도 이제 심자는 형지군야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몸의 주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동양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동양 철학에서 뭐 이제 이 형이라는 게 이게 참 좀 오묘한 개념인데, 동양에서 이 형이라는 거는 꼭 뭐 어떤 단순히 인간의 몸, 어떤 신체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이거 일종의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럴까, 좀 쉐입이에요, 쉐입. 어떤 모양, 형태를 뜻하는 것이고, 이제 순자가 말하는 뭐 심자 형지군야다 할 때 이제 마음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어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의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마음은 이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 이제 뭐 대체로 이 심장 이쪽을 좀 가리키긴 하지만, 마음이 정말로 그렇다고 뭐 심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서구 사람들은 특히 서구 의학이나 뭐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인간의 마음을 원래 이제 이 하트, 심장에서 전부 브레인으로, 뇌로 올려버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순자의 어떤 심자는 형지군야다 하는 말은 이 형상이 모양의 주인이다.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될 텐데, 좀 더 철학적으로 이제 부연을 하자면, 근데 이게 아무튼 좀 복잡합니다. 이제 뭐 서구 철학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 상이라는 게 어떤 에이도스가 되고, 이 형이라는 게 어떤 하이어, 이 어떤 뭐 form, 그죠? 이건 이제 matter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또 이거랑도 이렇게 약간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 동양에서 이제 형이니 상이니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형이 상, 형이 하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은 서양에서 여러분들이 서구 철학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구에서 말하는 뭐 형이 상학, 뭐 이 형이 하학이다 뭐 이런 개념하고는 이제 약간 달라요. 이제 동양에서 주역 계사나 이런 데를 보면 형이 상자는 위지 도고, 형이 하자는 위지 기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형이 상자와 형이 하자, 이제 이런 개념은 동양에 등장을 하지만, 원체가 우리 동양에는 그 형이 상학이다, 이제 그런 개념은 있지는 않습니다. 서구에서 말하는 어떤 메타피직스, 그죠? 어떤 수학적이고 물리적으로 설명 및 포착 가능한 작용, 그 이상의 무언가를 서구인들은 관용적으로 그거를 그냥 메타피시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했을 따름이죠. 사실은 그마저도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저기 중동, 그죠? 아랍 쪽을 통해서 거길 거쳐서 이제 우리 동아시아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편집하는 게 그게 우리가 1차 편집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중동 사람들이 먼저 그걸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의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대분류를 보면, 첫째로 이제 이 theoretical 어떤 이 이론 철학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 이 practical, 이 실천 철학의 파트가 있고, 이제 뭐 폴리티카, 어떤 정치학이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 실천 철학의 영역으로 이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 이
productive 파트가 있어요. 그죠? productive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미학적 파트, 어떤 poetics, 시학, 유명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이 좀 미학적인, 에스테틱한 그런 이제 파트. 여기가 이제 이 productive 파트에 이제 대분류가 이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어떤 이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천 철학의 파트가 있고 이 어떤 미학적 이 예술과 관련된 그런 파트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 전집의 철학의 분류가 그렇게 돼 있다 그거죠. 근데 이 첫 번째 theoretical part 이 이론 철학의 파트에서 여기 이제 뭐 어떤 mathematics 수학이라든지 이제 뭐 meteorology 기상학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이 physics 그죠? 자연 물리학에 대한 이론들이 쭉 나온 열거가 된단 말이야. 그 전집의 목차 자체가 그래요. 원래가.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하는 이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뭐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한 그런 형 이상의 것들에 대한 논의다 하는 그런 사실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 메타라는 거는 이코르 이게 next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next 그 다음 어떤 behind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란 말로 이 메타라는 게 물론 이제 뭐 넘어선다, 초월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체가 이건 그냥 사실은 next 뭐 behind 정도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곧 다음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전집 가운데 이 theoretical part 어떤 이론적 파트 중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중동 사람들이 이 파트를 편집하면서 다시 physics 어떤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기상학이라든지 어떤 수학이라든지 그러한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에 관해서 고찰한 대목들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메타피직스다 한 것을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순서가 우리가 형이상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이 형이상학이라는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메타피직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이 theoretical part 어떤 뭐 mathematics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학이라든지 그런 자연 법칙들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메타 오는 책이다 그 부분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메타피직스다 한 거를 이게 마침 그 내용이 이제 뭐 물리적인 세계관 이상의 것들을 좀 다뤘던 탓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거를 형이상학이다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꼭 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서구 철학에는 서양 철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랬을 때 서구 철학에는 형이하학이다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서구에는 철학적으로 형이하학이라는 건 없는 개념입니다. 어디 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요새는 무슨 시간에 뭐 윤리와 사상 그런 게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뭐 플라톤은 형이상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하학이다. 그렇게 아무리 그게 이제 이렇게 외워서 뭐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공부라지만은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그거죠. 서구에서 어떤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있지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까 이 theoretical part에 나온 어떤 physics 그냥 자연 물리학이 사실은 그게 곧 서구인들한테는 그게 형이하학입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근데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형이상학이니 형이하학이니 그런 식으로 이제 철학을 뭐 물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지만 그렇게 구분을 우리가 하게 됐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침 주역 개사전에 형이 상자는 위지 도요, 형이 하자는 위지 기다 그런 대목이 마침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역 개사전에 등장하는 한 문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철학을 정립을 하신 분들이 뭐 번역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신 것 같아 잘 그래가지고 형 이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찰을 그것을 이제 형 이상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고 그리고 형 이하의 것들에 대한 고찰을 그것을 기고 형 이하학이다.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꼭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서구 철학에서 말하는 형 이상학과 메타피직스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주역 계사전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형이 상자라는 것은 이것은 철학적으로 사실은 좀 많이 다른 개념이고, 그리고 이 서구에는 기본적으로 형이 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서구에서 형이 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거는 어떤 자연 물리학, 그냥 physics, 물리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동양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동양에서 말하는 이 형과 상이 서구 철학의 어떤 뭐 아이도스나 하일이나 이런 뭐 어떤 뭐 형상이나 서구에서 말하는 형상이나 진료나 이런 식으로 1대1로 뭐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대치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서구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과 동양에서 말하는 형이상자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제 명말 총초에 이제 뭐 왕선산, 그 왕부지라고 많이 잘 알려져 있죠. 왕부지 같은 사람들은 형이상과 형이하라는 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그것은 형으로 통섭이 되는 것이다.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이다. 왕부지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컨대 부부지간에 어떤 애틋한 뭐 이런 정이 있다 했을 때 이 정은 형이 상자란 말이에요. 우리 동양에서. 또 친구지간에 뭐 아주 뭐 우정이 깊다 그랬을 때 그 우애라는 거 그거는 형이 상자란 말이에요.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랑이니 정이니 우정이니 이런 것들은. 근데 왕부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무슨 사랑이고 뭐 정이고 우정이고 뭐든 간에 일단 사람이 그죠?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포착 가능한 형이 있고 쉐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라는 너랑 나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형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애틋한 뭐 정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뭐 의리가 있네 없네 그런 것도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형이 상이라는 것도 형 이상의 것이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저기 뭐 플라톤이 말하는 서구에서 그런 이데아처럼 마치 아무도 볼 수 없고 뭐 알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그런 이 완전히 초월적인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형이 상자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형이 상이든 형이 하든 그죠? 일단 이 형이라는 것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일단 형이 있어야 그죠? 눈에 뵈고 만질 수도 있고 뭐 그런 형이 일단은 있은 그 다음에 형 이상의 것들 뭐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라느니 뭐 우정이라느니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어디까지나 이 형을 통해서 규명될 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 그러면 입술이라는 형과 형이 서로 맞부딪히는 걸 보고 아, 저 남녀가 사랑을 지금 뭐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친구 간에도 뭐 만나서 뭐 반갑게 뭐 포옹을 한다, 뭐 악수를 한다. 그죠? 뭐 손과 손이 형과 형이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고 품고 그런 것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참 그 친구지간에 우애가 깊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형 이상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형을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형이 상과 형이 하는, 형이 상자와 형이 하자는 어차피 모두 그게 형을 배제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차피 형으로 통섭이 되는 것이다. 왕부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딱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서구에서 말하는 형이 상학과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형이 상자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동양에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는 데카르트의 뭐 심신이원론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 몸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몸 이코르 맘,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역 계사전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형이 상자는 위지도고 형이 하자는 위지기다 이런 어떤 진술도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형이 있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 형 이상의 것들로 올라가는 것들. 일단은 형이 있고 나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상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것을 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단 또 형이 있고 나서 내려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떤 주역적 세계관에서는 이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음의 속성으로 그런 것들을 기라 그런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좋겠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형이 사항자와 형이 하자라는 것은 이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피직스, 자연 물리에 관한 법칙처럼 그렇게 딱 잘라서 명확한 경계를 갖고 결코 구분될 수가 없는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이 상자와 형이 하자라는 건. 그래서 몸과 마음은 그리고 이성과 감정은 동양에서는 결단코 분리될 수가 없는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야. 우리 동양에서는 늘 몸이 곧 마음이고 몸 가는 곳에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거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자연히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성과 정감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꼭 어떤 그 로봇처럼 상황에 따라서 잘 분리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는 어디까지나 이성과 정감이라는 것은 균형을 이룸으로써 조화를 추구해야 될 무언가다. 몸과 마음도 뭐 육체와 정신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어떤 분리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 형이 상한 얘기가 왜 나왔죠? 예. 집회? 집회가 아니라 제가 그 지난 강의 때 드렸던 말씀에 관해서 좀 저기 사과를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철학이야 뭐 몇 줄 더 읽어서 저는 이제 또 이제 이런 게 맨 제가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런 걸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데 그리고 우리 민족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IQ가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거의 뭐 탑3 안에 든다 그러는데 저기 그 유다인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민족이 거의 1, 2위를 항상 다툰다고 그러는데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상 적어도 이 뇌가 작동하는 이상해야 홧김에 비상계엄을 발령하진 않았겠죠.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강의를 올린 이후로도 여러 추가적인 지금 문건이나 뭐 증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실정인데 지난주에 저는 그거예요. 그 계엄 포고령이나 그리고 이제 그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문건들을 일체 배제하고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선언문만을 토대로 어떤 일체의 어떤 심증이나 정황에 대한 예측은 배제를 하고 이제 한두 가지 당시에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던 그 현상 그리고 언어만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어디까지나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물론 우리가 같은 철학이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주역적 관점을 좀 차용을 하자면 지금 주역이라는 게 제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책 원고를 다 출판사로 넘겼습니다. 이제 네 번째 책은 이제 내년 1월 2일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지금 그 교보문고에서 이 펀딩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그 제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아무튼 제 여섯 번째 아마 제가 이제 논문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여섯 번째 책은 주역을 테마로 좀 써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계속 시간만 나면은 주역을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역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중요해서 이것은 계속 말씀드려도 좀 부족하지 않아요. 역이라는 것은 곧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주역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동원했던 것이 그게 바로 점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이라는 것은 다시 물음인데 물음 아주 꼬치꼬치 묻는 그런 물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음인데 오늘날에는 이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달라야 될 이유가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거죠.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양 사회도 고대에는 전부 이제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게 요새 그 뭐 쪽방에 이렇게 들어 앉아 계시는 그런 뭐 점치는 분들하고는 이제 당시에는 그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좀 달라요. 당시에 점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그 제사장들의 사회적 지위라는 거는 그 스테이터스는 정말 막강합니다. 그 당시에 국가의 대소사를 예측하는 일이 국가 대소사에 관해서 물음을 던졌을 때 왕이 그것에
대답해서 이제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게 전부 이제 제사장들의 입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라는 것은 물음의 주체와 객체가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체가 점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거는 스스로 나에게 묻고 그에 대해서 나 자신이 내 행실과 과거의 뭐 행적들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다시 스스로 나에게 대답하는 그게 사실은 동양에서 점의 본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동양에서 점이라는 것은 뭐 서구의 그 신탁 문화나 이런 거랑은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늘 내가 나를 대상으로 치고 내가 나를 대상으로 다시 답하는 거. 그게 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연을 넓혀서 이제 남을 점치고 사회를 점치고 국가를 점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나 이런 데가 상당히 좀 뭐랄까 그 대학원 대학교라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학부 과정은 없고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교를 대학원 대학교라 그래요. 근데 아무튼 상당히 좀 이렇게 특성화된 대학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대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한 우리 성대 출신 이 선배님들, 교수진들이 상당수 포진해 계시는데, 이제 뭐 커리큘럼이나 교수진이 나쁘지 않아요. 패컬티가 괜찮은데,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미래 예측학과, 미래 예측학과라 그래서 그 세부 전공을 뭐 주역, 뭐 명리, 그 다음에 뭐 풍수, 그 다음에 인상학, 이 관상이죠. 그리고 뭐 무속, 아무튼 이런 걸 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이제 뭐 석박사 배출도 물론 하고 근데 아무튼 이 동양에서 점의 주요한 기능이라는 것은 이 점은 곧 물음인데 우리가 왜 묻습니까? 묻는 이유가 뭐야? 묻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묻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예측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는 내 과거와 현재의 행실에 물음을 던짐으로써 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한테 물음을 던지는 이유도 남을 점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대통령도 보면 남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에게 지금 국민들이 계속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을 치고 있는 거야. 그 공모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물음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이게 점치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대통령과 그날의 그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인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면서 점을 치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과연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대통령은 그날 무슨 심산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며 언제부터 누구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것이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언제 물러날 것이며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차기 리더로 누구를 세워야 좋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사실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물음을 던짐으로써 즉 점을 침으로써 미래를 우리 나름대로 저마다 예측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소주를 한잔 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계속 마시면 내가 이거 좀 취할 것 같은데 이걸 뭐 여기서 그만 마셔 뭐 몇 잔만 더 마셔봐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모두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며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점치고 남들을 점치고 사회를 점치고 국가를 점치고 이 세계를 점치면서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날의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점을 치고 물음을 던지고 있는 현 상황인데 제가 홧김에 뭐 겁줄라고 대통령이 그랬다 그런 대통령의 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뭐 제가 긍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점치는 능력, 묻는 능력, 과거를 추론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능력을 제가 그랬다면 그건 무시하는 거죠. 근데 전혀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 다만 좀 제 겸손하게 제가 항상 학문에는 이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현대 학문에는 그런 말씀도 지난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뭐 법리적인 해석이나 법리적인 처분이나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 어떤 좀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특정 기관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아무튼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제 정체성은 철학도기 때문에 제가 철학도로서 뭐 그런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관여하고 이렇게 예측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철학도의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냥 가서 그냥 목덜미로 움켜쥐고는 내동쟁이를 쳐도 속이 다 안 풀리죠, 사실은. 근데 사실 모든 일에는 그 절차라는 게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 순국 선열들께서도 전부 그 절차를 지켜내고 또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셨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철학도로서 이 심증과 정황 대신에 언어와 그 당시까지 드러난 현상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몇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워낙에 이제 사안이 중대하고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을 아낄 걸 뭐 실수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불쾌하셨거나 제 강의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노가 더 심해진 분들이 계셨다면은 이 분노만큼 또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갈건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물론 그러실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댓글로 이렇게 다투시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서로 조금이라도 다퉈서는 아니 될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열해서도 안 되고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어왔어요. 사실 분열 때문에 그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노름에 놀아나서도 안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장자 이야기는 또 한 말씀도 드리지를 못하고, 참 이제는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데 이제 3주째 이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많이 죄송스러운데, 다음 주에는 일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직 장자 이야기로만 전체 강의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맹자에 보면 그 등문공상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저 옛날에 자기 어버이를 장례 치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어버이가 돌아가시자 시체를 들어다 골짜기에다 갖다 버렸다 그래요. 며칠 후에 그곳을 지나가니 여우와 살쾡이가 어버이의 시체를 뜯어먹고 파리와 모기, 땅강아지 등에 이런 애들이 시체를 빨아먹고 있었다. 그는 이마에서 땀을 줄줄 흘리며 곁눈질로 흘끔거리기만 할 뿐 어버이의 시체를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삽과 들것을 가져다가 다시 가서 부모의 시신을 흙으로 덮었다 그러잖아요. 이 대목이 그 맹자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자 입정의 비유 있잖아요. 갑자기 그 젖먹이 아주 깐난쟁이 어린 깐난쟁이가 우물 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런 걸 누군가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고 그냥 이 가엾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러 나도 모르게 달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 아이를 구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부모와 잘 지내고 싶어서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너 참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왜 빙신처럼 가만히 서서 그걸 보고만 있었냐 하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차마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이거를 맹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는 게 이 불인인지심이잖아요. 불인인지심. 사람이라면 차마 그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마 그럴 수 없는 마음. 이 차마 그럴 수 없는 마음. 어떤 남의 불행이나 남의 어떤 이 재앙이나 남에게 닥친 불행이나 그런 것들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차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마음을, 이 불인인지심을 다시 맹자는 측은지심으로 측은지심과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맹자 철학에서. 그러면서 맹자가 이제 인의예지, 사덕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 단서로 사단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측은지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나쁘게 여기는,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그러한 수호지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요. 남을 존중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서 물러날 줄 아는 그러한 사양지심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맹자가,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맹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진술을 해놨는데, 맹자가 그러니까 성선을 주장하는 게 이 인의예지의 사덕은 인간의 본성이요.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이 네 가지
단서, 사덕의 단서가 되는 네 가지 실말이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의 네 가지 사단은 인간의 본심이다 그랬어. 본심, 본 마음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사덕과 사단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갖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주장은. 다만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이나 다른 여러 가지 유혹들, 그것들 때문에 본성과 본심이 가려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이게 맹자가 서응선을 주장하는 맹자의 논리란 말이에요. 굉장히 핵심 논리예요. 이거는 맹자 철학에서.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을 건 뭐냐면 순자가 말하는 성악이라는 거, 성악이라는 것도 그게 인간은 무작정 태어날 때부터 악마처럼 그냥 못돼 처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순자가 말하는 성악이라는 게 순자가 성악을 말함에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는 그거는 이 성악설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건 그건 성인과 군자가 그 비교 대상입니다. 성인이나 군자의 그릇을 태생적으로 타고난 이들도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어떤 뭐 공자나 이런 분들 그 어떤 성인의 그릇을 태생적으로 타고난 인물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 공자는 내가 끊임없이 나는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시지만은 어쨌든 그 타고난 캐파라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릇을 타고난 그런 성인과 군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다수 이제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동양에서 교육이라는 건 뭐 국영, 수가사 뭐 이런 거에 대한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양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존심 양성 그리고 수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계몽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순자의 논리고, 그러니까 이게 성선이니 성악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그게 상대적인 것이지 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선하다, 무조건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표결 때,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표결이죠. 단체로 퇴장을 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세 분을 제외한 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뭐 제 개인적인 느낌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그게 뭐랄까 그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모 시체를 골짜기에다 내다 버린 사람이라도 그 곁을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땀이 삐질삐질 흐르고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게 되는 건데 그게 맹자가 성선을 주장하는 어떤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이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꼭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골짜기를 시체에 갖다 버린 사람도 그게 막 괜히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뭔가 불편하고 그냥 그 똑바로 못 쳐다보겠고 그냥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신체로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맹자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걸 맹자가 천형이라 그래요. 천형 이렇게 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 이 내 본성과 본심이 가려져 있더라도 이 신체 증상으로 드러난다 그 얘기야.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근데 뭐 그렇잖아요.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그 의원들도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일 건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자신의 본성과 본심을 외면했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은 사람일 것이기에 그럼 믿고 싶어요. 그들도 사람은 사람일 거라고. 근데 전부 그래서 그런지 표정들은 아주 그냥 죽상을 해가지고 전부 썩었어 얼굴이. 고개를 똑바로 쳐들지도 못하고 그러고들 그렇게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본회의장을. 동양에서는요, 순자의 사상을 성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동양에서는 이 악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순자의 성악설도 그거를 성오설로 그거를 난 바꿔 읽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 아니라 다만 좀 나쁘거나 아니면 좀 아름답기보다는 좀 추할 뿐이다. 그 정도로 좀 순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악한 거랑 나쁜 거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거는. 악한 거랑 추한 것도 다르고. 개선의 여지에 있어서 분명히 다릅니다. 동양에서 선의 반대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불선입니다. 불선. 선의 반대말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늘 동양인들은
뉘우쳐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우리 동양이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뭐 선이다, 악이다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양단해버리면 그게 사실 흑백 논리고 그게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 자체로.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 번 선한 인간은 영원히 선한 인간이 되고 한 번 악한 인간은 영원히 악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늘,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늘 선의 반대말이 불선인 이유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순자의 성악설조차도 100번 양보해서 성오설, 그리고 좀 제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다면 저는 악이란 말 이런 걸 써서는 안 돼, 사실. 그냥 불선설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자 같은 경우도 맹자에도 보면은 고자와 맹자의 어떤 논쟁이 아주 굉장히 세부적으로 실려 있는데 고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고자의 사상을 우리가 성무선악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무선 불선설이다 그럽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함도 없고 악함도 없는 게 아니라 선함도 없고 불선함도 없다. 성무선 불선설이다. 그래서 아무튼 회개는 아무리 늦더라도 끝내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라도 본성과 본심을 좀 회복해서 불선함에서 이 불자를 좀 떼어내고 과감히 떼어내고 선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이 네 가지 실마리 사단이 없으면 이 네 가지 본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데 맹자가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측은지심이 있다면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외면한다는 그거는 끝까지 외면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인두권만 썼지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이 있다면 어떻게 자신들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않고 대통령의 잘못을 미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며 거기 그렇게 짱 박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사에. 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정말 백성들을 눈꽃만큼이라도 존중한다면 내 정치 커리어가 아니라 내 뭐가 걸렸든지 사양지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번만큼은 물러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시비지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이 불선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 대접받기를 포기해야죠. 사람으로서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학부 때 지도교수님, 제 은사님께서 이번 교수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가 뽑혔는데 이제 연말 되면 항상 그 교수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뽑혔는데 그 글씨를 저희 은사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량발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량발호. 발호. 이 호자는 이렇게 쓰는 도량발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네 글자를 이제 그 교수신문 뉴스에 나온 그 신문 링크를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글씨 쓰는 사람들은 뭐 서로 이제 전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그 사람을 꼭 마주하지 않더라도 글씨만 봐도 꼭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여기인이라 그러잖아요. 글씨는 곧 그 사람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도량에서 이 도자는 이게 정도를 뛰어넘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새 뭐 선 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선을 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선을 넘는다. 그리고 이 양자는 이게 뭐 들보양인데 여기서 이제 노략질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략질한다. 깡패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노략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넘어서 백성들을 노략하고 깡패짓을 선을 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호 이게 이제 사자성어지만은 이 두 개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도량이라는 이 표현과 발호라는 표현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건데 발호라는 거는 이건 아주 발로 그냥 지지 밟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호자는 어떤 뭐 영어로 하면 inhibit 어떤 뭘 제지하고 막고 못하고 금지하게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호자라는 게. 그러니까 뭔 말이야? 선을 넘도록 아주 그렇게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깡패짓을 하고 백성들을 짓밟아서 아무것도 백성들이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도량발호라는 게.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 중대 심리학과 교수님 추천하신 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3주째 장자 길라잡이를 제가 좀 날로 먹으면서 저도 이제 본성과 본심이 가려진 어떤 불선의 상태에 빠진 건가, 그런 제 본연의 자리를 잊은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면목이었고 죄송스러운데, 다음 주에는 일체각설하고 정말 장자 이야기만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우울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울분을 이제 한 주 토해낸 것으로는 조금 성이 차질 않아서 이제 오늘까지 불가피하게 할애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